평양의 한 특수기관, 그곳에서도 손꼽히면 천재 해커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해외의 은행과 거래소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조국을 위해 정보를 빼돌리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의 나라 인터넷 화면 너머로 본 것은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누구의 감시도 없이 떠드는 목소리들.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최고의 요원은 왜 자신의 손으로 지켜온 임무를 등지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이며 특정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 속 낯선 도시의 야경 사진 한 장.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다른 지방과 달리 평양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축에 속했죠. 어릴 적 저희 집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고 여름이면 동무들과 그 개울에서 첨벙거리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학교 가는 길에 눈이 발목까지 쌓여 원손을 호호 불며 걸어가곤 했죠. 그 시절엔 그런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셈이 빠르고 어리회전이 좋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눈여겨보셨고 외국 15살 무렵 특수한 교육기관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컴퓨터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프로그래밍이니 해킹이니 하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배웠던 겁니다. 당시 저는 이걸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너는 조국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아이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면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동네 이장님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역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순리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명절이면 귀한 밀가루를 구해와 만두를 빚으셨고 아버지는 장마당,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이런저런 물건을 구해다 주시곤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그때는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 기관에서 온 간부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다르다. 거기는 뭐 됐다 말을 하다 마시더군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 낯선 도시의 야경 사진 앞에서 그렇게 멈춰 섰던 것도 어쩌면 그날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찰총국에서도 손꼽히는 신뢰를 받는 요원이었습니다. 사상 검증도 충성 서약도 남들보다 몇 배는 엄격하게 거쳤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조국과 제가 하는 일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외 금융망을 조사해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는 일, 다른 하나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정해진 경로로 송금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은 그 과정에서 남는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냥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업체 직원으로 미장의 사무실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조직에서는 정해진 목표와 기한만 내려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재량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경쟁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뚫었는지, 누가 더 흔적을 깨끗이 지웠는지가 곧 조직 내 서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쟁에서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은 저를 믿을 만한 손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 능력이 조국에 쓰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임무를 위해 저희는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냈습니다. 목표로 삼은 해외 기관의 시스템 구조를 몇 날 며칠 들여다보며 빈틈을 찾는 일은 마치 복잡한 미로를 푸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성취감을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밤샘 작업에 피로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임무 특성상 저희는 목표, 기관의 내부자료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담긴 정보들도 함께 마주쳐야 했습니다. 뉴스 기사, 개인 블로그, 사람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 처음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임무와 상관없다며 애써 눈을 돌렸죠. 그러나 매일 밤 그런 정보들 사이를 헤엄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그 세상의 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것도 다 허상이다.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 되뇌미 예전만큼 쉽게 먹히지 않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예정에 없던 임무 하나에 투입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요원 하나를 처리하는 자리에 배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요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작업 실력을 겨루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끝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 하나만은 이후로도 오래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제 신념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저는 그 물음을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의심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더 많은 임무를 자원했고 더 늦게까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속 균열을 메울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상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뚫는 데 성공하면 뿌듯함이 앞섰는데 이제는 그 성취 뒤에 문득문득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이 정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부에서는 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 성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 같은 실무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받은 목표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직의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심지어 작업 중 어떤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까지 하나하나 보고해야 했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우리 집 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흘렸는지,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지가 은근한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 역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양에서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이 이제는 약 한 봉지 구하기도 힘든 현편이라는 여동생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해외 금융 시스템에서 상당한 액수를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의 100분의 1도 제 어머니를 위해 쓸 수 없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 자산도 손쉽게 움직이면서 제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아이러니가 저를 가장 깊이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료 요원 하나가 임무 중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동료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신념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광경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 언제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는 지금껏 대체 누구를 위해 이 손을 쏘은 것인가?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날 밤 이후 저는 낮에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와 제 가족 모두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짓누른 건 어머니와 여동생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탈한다면 평양에 남은 가족은 그 즉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남으면 나는 언젠가 저 동료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떠난다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배로 조직에 남아있는 것도 언젠가 제가 처분당하는 순간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이 닥칠 거라는 사실을요. 남아있든 떠나든 가족의 위험은 매 한 가지라면 적어도 저 자신은 살아서 훗날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결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서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임무 중 알게 된 현지 지리, 국경 검문 시간대, 그리고 예전에 사라진 선배 요원이 지나가듯 흘렸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면 그쪽 방향은 피해야 한다던 말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 손에 들어오는 자금은 전부 조직의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만큼만 여윳돈을 모았습니다. 현지 상인에게 받은 작은 친절에 보답한다는 명목으로 몇 번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사례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아껴 쓴 생활비 몇 푼. 그렇게 모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목숨줄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평양에 있는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 인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동생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몸 건강히 지내라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서던 그 밤, 저는 평양 쪽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언젠가는 꼭 그렇게.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땅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임무 준비를 하는 척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거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둔 약간의 돈과 며칠치 버틸 만한 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도시는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화려한 상점가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가 향해야 할 밤거리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라진 선배 요원이 흘렸던 말 한마디만을 의지해 조직의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로를 골라 움직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하나에도 저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낯익은 얼굴과 마주칠까,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임무를 위해 수없이 위험한 순간을 넘겨봤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조직을 위할 임무가 아니라 제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로 보이는 곳을 멀리서 발견했을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큰 길을 버리고 논밭 사이 좁은 샛길로 돌아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언젠가는 소리, 매어 기도하듯 되뇌었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 계신 누군가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저는 마침내 국경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걷고 또 걸었을 뿐인데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지나온 길이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멍한 기분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넘어온 건가? 하지만 그 안도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 어느 정도 현지어를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말들은 또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길을 묻는 것도 매번 진땀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말투에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티가 날까봐 저는 되도록 말을 아끼고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갈 무렵 저는 허름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경찰 천국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 교육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그릇 하나 깨끗이 닦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보다 더 컸던 건 적어도 이 일에는 감시도, 보고서도, 처벌의 두려움도 없다는 낯선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으면서도 끼니 때마다 남는 음식을 슬쩍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몸살로 알아눕자 직접 약을 지어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타지에서 고생이 많겠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왈칵 터질 뻔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제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밤마다 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조직에서 저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와 마주쳤던 사람 중 누군가 저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길을 걷다가도 낯익은 억양이 들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늦은 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잠을 쳐줬습니다. 단속을 나온 공무원들의 모습만 봐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신분도 없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국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금기와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제가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흘러들어온 몇몇 탈북민들의 소문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뜯기고 오히려 발각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한국 선교사님 한 분과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갈 길을 조용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의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거치며 이동해야 했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마다 발각과 송환의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검문을 통과할 때는 며칠을 꼬박 굶으며 숨어 지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좁은 차량 짐칸에 몸을 웅크리고 몇 시간을 이동하던 그날은 숨이 막혀 정신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마지막 경유지에서였습니다. 현지 공무원의 검문에 걸려 저와 일행 몇 명이 잠시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돌려보내지는 건가? 다행히 동행하셨던 분들의 도움과 한국 영사관 쪽의 신속한 연락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지금 생각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에 걸친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공관에 말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넘어서던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2, 3시에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득 진열된 물건들, 초남의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오히려 그 자유가 낯설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거치며 저는 한국 사회의 말투와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억양도 다르고 낯선 단어도 많아서 처음엔 곤혹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도 제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은 민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정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속에서 저는 조금씩 이곳에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지내고 계실지, 제가 떠난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되지는 않았을지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그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여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걸었던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히 정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